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네, 활기찬 월요일 시작입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죠. 자, 특히 이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도 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9월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전반에 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이 좀 됐는데요. 4거래일 만에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전장보다 1.11% 상승한 S&P 500 지수에 이어서 다우존스는 전날보다 654.27포인트, 1.64% 오른 4589.34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전장 대비 176.16포인트, 1.03% 오르면서 17,357.88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뉴욕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 힘있게 출발을 해주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중한때 2,780선 목전까지도 치닫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외국인 수급이 4거래일 만에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장에서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 그리고 유통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25% 상승하면서 2,76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로 놓고 보자면 의약품과 보험, 전기전자 업종 순서대로 흐름 좋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8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죠. 코스닥 지수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으로 쌍끌이 매수에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전거래일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 1.24% 상승하면서 80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과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 단위로 흐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힘있게 출발한 우리 시장 오늘 계속해서 좀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특징적인 이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희수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6월 PC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2.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오늘 모두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오전 10시경 고점을 형성한 뒤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갔는데요. 현재 1.24% 오른 2,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5% 오른 8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이 홀로 물량 덜어내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4,348억 원 오늘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오늘 이틀 연속 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오늘 이틀 연속 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358억 원, 외국인이 1,032억 원 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대형주가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0.49% 올라 8만 1,3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93% 오른 19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38%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62% 오른 93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4% 이상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포스코홀딩스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 1% 이상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더뉴 K8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4%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10위권은 포스코홀딩스와 신한지주가 엎치락 뒤치락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스코홀딩스가 2.24% 오른 36만 4,500원 선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전 중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는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5.47% 오르면서 30만 원 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에 알테오젠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HLB 홀로 파란불 켜고 있네요. 4거래일 연속 1.89% 빠지면서 현재 7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셀트리온과 함께 상승불 켜고 있고요. 엔캠 홀로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네요. 1.94% 내린 16만 7천 원 선 지나고 있고요. 9위권에 휴젤이 안착했습니다. 5% 상승해서 25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0위권에 리가켄바이오가 다시 올라와서 6% 이상의 높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도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빨갛게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다 빨간불 켜내면서 좀 힘있는 기분 좋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마감까지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빨간불 켜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승현 앵커님, 혹시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셨나요? 새벽 2시 반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린 덕분이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개막식 마지막을 셀린 디온의 노래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앵커님도 보셨나요? 아, 저는 사실 그 시간에 이렇게 TV로 본 방송을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화제의 장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기존의 다른 올림픽들의 개막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이죠.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 기업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통해서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 실내에서가 아니라 야외에서 밖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특히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선수단 입장에서는요. 이 파리의 센강에서 보트를 탑승한 각국의 선수단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정말 전 세계인의 축제라는 모습에 걸맞게 멋지게 등장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런 선수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85대의 퍼레이드 보트에 갤럭시 S24 울트라, 신형 모델이죠. 이 갤럭시 S24 울트라를 200대 이상 설치해서 방송 중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정말 삼성전자가 올림픽에 진심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개막식에 이어서 중계에서도 갤럭시 폰을 활용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군요. 네, 요트 경기에서 각 요트마다 이제 갤럭시 폰을 설치를 해서 그 요트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는데요. 이렇게 덕분에 선수들과 함께 직접 요트에 타서 같이 경기를 즐긴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올림픽을 한 발자국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삼성전자의 노력이 좀 돋보였는데요. 거기다가 이 삼성전자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17,000대의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파리에서 있었던 언팩 행사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삼성전자가 이 선수들에게 모두 배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네요. 자, 그동안은 이 올림픽 시상식에 개인 소지품 반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삼성전자와 IOC의 협력으로 인해서 올림픽 최초로 개인 소지품, 즉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허용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이 각국 선수단은요, 지급받은 삼성 휴대폰으로 개막식 퍼레이드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순간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첫 금메달, 펜싱의 오상욱 선수지 않습니까? 네. 저 실시간으로 금메달 딴 거 봤는데 네. 시상대에서 오상욱 선수가 갤럭시 Z 플립을 통해서 이제 빅토리 셀피 이거를 찍은 네. 게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올림픽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각국 선수들이 갤럭시 폰으로 사진을 찍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올림픽 공식 미디어만이 원거리에서 시상식 사진을 찍은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이번 올림픽에서는 갤럭시 폰을 이용해서 시상대에서 사진을 찍은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게 끝이 아니고 앱을 통해서 이제 팬들과 공유해서 이제 세계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를 경험하는 방식을 이제 모바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정말 똑똑하게 머리를 잘 썼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주어서 저희도 색다르게 또 올림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올림픽으로 응원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오너 일가가 12년 만에 이 올림픽 현장에 함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모두 파리에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삼성뿐만 아니라요. 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역시 파리를 찾아서 양궁 경기를 관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양궁도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굉장히 좋은 성적 내고 있잖아요. 자, SK그룹은 또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서 이 사촌형인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파리로 건너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재벌들의 올림픽 사랑이 뜨겁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마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좀 국민 반감을 줄이고 재벌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이 범국가적인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희석을 할 수 있고 또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다 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또 각 기업의 총수들이 파리에 모인 만큼 이번 올림픽에서 정재계 관계자들과 또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강화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우리 앵커님께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앵커님 혹시 해외여행 가셨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거나 가장 좀 빨리 먼저 생각나는 한국 음식 어떤 게 있으세요? 김치찌개 소주 아닐까요?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는 맛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나라를 갔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네. 느끼한 음식이 많은 지역을 여행을 가셨나 봐요. 네, 좋아요. 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승현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소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대표 한국 음식이라고 꼽히는 음식이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 K소주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K푸드, K뷰티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 세계인들이 K소주의 맛에 열광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류 소비 자체가 조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국내에서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 경유 소주 논란이나 또 저맥질 맥주와 같은 악재로 인해서 더욱더 이 주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 시장이 침체되면서 소주 판매량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나오면서 정말 주류업계 너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류의 대장주격인 하이트진로의 1분기 영업이익은요, 484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기록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까지 좀 상향하면서 27,000원대로 잡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실적으로 주가를 좀 방어하고 있던 하이트진로를 비롯해서 우리 주류 업계 그동안 좀 부진을 딛고 이제는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하이트진로뿐만 아니라 롯데 칠성음료와 같이 주류 업체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주에 대한 그런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류 업계들이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은요. 네. 혜원 앵커님 혹시 평소에 술 자주 드시나요? 네. 자주 먹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애조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시군요. 네. 아직 우리가 한번 술을 같이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네네. 저는 사실 술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주 이제 주류 업체들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들이 나의 건강한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류 업계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소주 상황은 다르다고 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매출이 4.8%, 여기에 영업이익은 무려 340%나 늘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수치죠.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하이트진로 영업이익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목표 주가도 기존의 21,700원에서 27,000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에 사실 이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액이 무려 1,39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IBK 투자증권에서 또 이런 의견도 내놓았는데요. 소주 제품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또 수출 품목도 자몽의 이슬과 같이 과일 소주 중심에서 일반 소주로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익 증가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2021년까지는요, 이 수나리와 같은 과일 소주 제품들이 수출 성장을 좀 견인해 나갔다고 한다면 2022년부터는 전통적인 소주죠. 참이슬과 같은 일반 소주의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K푸드, K뷰티에 이어서 이제는 K소주까지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K소주의 수출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하이트진로는 2030년까지 연간 소주 매출액을 5천억까지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하이트진로 매출액의 목표는 1,500억 달러였는데요. 네. 3배가 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정말 소주 수출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칠성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 롯데칠성은 제로슈거 열풍을 일으킨 회사입니다. 제로슈거 소주 세로를 앞세우면서 이 무설탕 소주 열풍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2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보다 38.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조 1,048억 원인데요. 같은 기간 전체 영업이익은 음료 부문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10%가량 좀 줄어들었지만 이 주류 부분의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소주 판매량, 주류 부분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현재 롯데칠성 전체 매출에서 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좋은 전망이 예상되는 만큼 롯데칠성의 주가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소주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주 수출에 대한 확대는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2010년 때는 소주 수출 대상국이 일본이 82.5%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만 수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네요. 올해 상반기 소주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은 일본과 미국, 중국, 베트남까지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상승세를 계속 보자면 수출 대상국 1위로 올라설 수 있겠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 주류업계 수출이 좀 지속되면서 K소주의 열풍
글로벌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슈는요, 얼마 전 오수다에서도 좀 전해드렸던 이 소식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승현 네, 앵커님? 기억합니다. 네, 최저임금이 최초로 10,000원 이상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이 고용주와 또 노동자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라는 의견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또 다른 문제로 일하는 인구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 세대의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50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3040 세대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창 일할 연령대 일손이 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또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생산성 하락은 물론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젊은 일손 문제는 농촌 사회에 국한된 문제라고 좀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숙련된 기술공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이 일손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숙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좀 적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기술공들의 은퇴가 임박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공백이 생기고 생산이 중단될 차질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고용 데이터를 보면 이런 현상이 더 크게 와닿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5060 세대의 상용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34.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5060 세대 근로자는요, 1999년 66만 7천 명에 그쳤는데요. 지난해에는 411만 7천 명으로 6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5060 세대의 증가폭이 6배인 거를 보고 제가 찾아봤는데 3030 세대 일손은 2배 증가에 이제 그쳤다고 합니다. 6배와 2배 너무나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기업 허리층을 구성하는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3040 세대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에서 처음으로 50% 밑으로 붕괴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인구 절벽뿐만 아니라 일손 절벽까지 정말 우리 시장에 조금 힘든 상황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용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삼성전자의 올림픽 지원 소식부터 K소주 그리고 일손 절벽 이야기까지 다각도로 우리 시장의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시장 마감까지 약 7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전 살펴봐야 할 우리 시장의 뜨거운 종목들 보고 오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5가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 보시겠습니다. 5위는 YC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YC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업체죠. 국내 기업 최초로 삼성전자와 HBM용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려 1,017억 원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YC의 지난해 매출 대비 39.8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YC가 국산화에 성공한 HBM용 검사 장비는 5세대와 6세대에도 대응이 가능한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박준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YC에 대해서 고속 검사 기능이 포함된 HBM용 웨이퍼 검사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차세대 HBM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C의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연내 HBM3의 테스트 통과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YC 검사 장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 전일 대비 20.12% 상승한 18,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보실까요? 네, 4위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네, 현대로템이 오늘 코레일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총 5,382억 원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철도공사와 3,897억 원 규모의 KTX 이음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TX 이음은 현대로템이 2019년 개발한 동력 분석시 고속철입니다. 이번 계약은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또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1,484억 9,400만의 규모로 K1A2 전차 외주정비 사업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네, K1A2는 K1A1의 성능 개량 모델인데요. 현대로템은 K1A1에 대한 외주 정비 계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K1A2에 대한 외주 정비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현대로템이 내년에도 연달아서 국내외 수주를 체결하면서 실적 우상향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4.71% 상승한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네, 3위는 넥슨게임즈입니다. 네, 넥슨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네,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하면서 이번 달에 출시한 작품인데요. 출시 초반부터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26만 명을 돌파하고 주간 매출 글로벌 전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외 영국과 이탈리아, 유럽 등지에서도 이용자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김동호 교보증권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퍼스트 디센던트의 순 매출액은 각각 859억 원과 1,0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이효진 연구원은 8월 콘텐츠 및 시즌1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만큼 마케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기 흥행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6.97% 상승한 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산일전기입니다. 오늘 상장한 바로 그 주식인데요. 올해 4번째로 지금 등장한 공모주죠. 네, 코스피 지금 4번째 상장사인데 특수 변압기 및 리액터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회사인데요. 공모가 35,000원에 확장했는데 지금 현재 40.71% 상승한 4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변압기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수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1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위는 대왕고래 관련주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주식이었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라고도 하죠.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외 IB들을 대상으로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면 투자 절차 진행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있는 주관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아람코와 애니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람코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국영기업입니다. 세계 1위 시총기업에 오른 적도 있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메이저 석유 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에니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GS글로벌,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 모두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탑5 함께 보셨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5가지 특징주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방산주부터 게임, 그리고 새롭게 상장한 종목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우리 탑5에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좀 주목받았다가 잠시 이야기가 다시 사그라들었던 대왕고래 관련주, 오늘 또 다시 시세를 분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탑5 보고 오는 사이에 우리 시장은 어느덧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마감 어떻게 이어졌는지 마감 시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 전일 대비 1.23% 상승한 2,765선 5.53포인트에 마감했네요. 네, 오전 중에는 2,780선을 다가가기도 했지만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1.31% 상승하면서 807.9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800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862억 원, 외국인 4,102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전거래일에 이어서 함께 동반 매수해주고 있네요. 기관 462억 원, 외국인 1,052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 홀로 1,459억 원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갛게 힘을 내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 탄력을 조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좋은 흐름 이어져 갔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계속해서 좀 힘을 내면서 이전에 우리 지수들을 좀 회복해 나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살펴보고 왔으니까요. 저희는 오늘 함께 해볼 다음 내용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슈 경제 시간 준비되어 있죠? 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이번 주에 잇따르게 되면서 이 글로벌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제 시선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31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금리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정말 좀 슈퍼위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각국의 금리 결정들이 이어질 텐데요. 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맞이했는데 이 글로벌 통화 정책도 좀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하고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에 금리를 좀 결정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론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0일에서 31일 현지 시간이죠.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전 세계 금리 향방을 좌우할 메인 이벤트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글로벌 금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자산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고 한국은 3.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때 5.5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하면 한 8% 정도로 대출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3.5에다가 한 2, 3을 더하면 한 6% 정도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고금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금리가 원인이 됐던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이 전 세계에 한 6조 달러가 되는 돈을 풀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풀었고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2년도에 9%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0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부터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은행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네. 바로 드디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0으로 잡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9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 내리는 것이 80% 정도 거의 확정적입니다.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한 80% 확률로 내릴 것이다. 미국은 당초에 기준금리 5.5%를 올 연말까지 4.6까지 내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빨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 달에 한 0.25% 내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는 그 시점을 봐서 한국도 10월 달이나 12월경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 가치가 크게 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네. 미국의 이미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모든 주식이 같이 오르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준금리가 모든 자산 가치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요점은 금년 9월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80% 확률로 0.25% 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산업을 주무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생산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상승했고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 내용 혹시 어떻게 전망 살펴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 달 기준으로 3.0이 나왔고 PC 지수는 2.5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실업률은 이번 달에 4.6%로 좀 올랐습니다. 미국은 항상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이 되느냐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좀 유리하고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우리가 경기와 물가를 항상 상반된 관계로 봅니다. 네. 경기가 악화됐다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게 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4.6%이고 PCE 지수는 2.5%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드디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되겠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될 만큼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흡수됐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금년도 예산이 660조인데요. 네.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재정 집행을 합니다. 한국은 전체 예산의 10%가 항상 국방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미국의 연방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통화 정책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시중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이나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FED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2%의 물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돼야만 모든 근로자들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만약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부작용이 어떻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기업은 월급을 올려준 것만큼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모든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최고의 목표는 2%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0이 나왔고 올 연말까지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돼서 이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저는 뭐 80% 확률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하는 뭐 80% 이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연준과 이 미 정부의 의견은 또 다르고, 연준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이 도널드 트럼프는 조금 다른 노선을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달러 공약을 내건 거죠. 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교수님. 왜냐하면 이 대선에 승리하면 달러화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라는 이 트럼프의 구상이 사실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관세 정책과 또 감세 정책에 막혀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극도로 낮다라고 투자자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 트럼프의 행보와 투자자들의 의견, 두 의견이 좀 양립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은 11월 5일입니다. 내년 대통령 취임은 이제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리스로 이제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의 격차율 한 2%로 많이 좁아졌습니다. 바이든이 양보를 해서 이제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물건들이 낮은 관세로 미국에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2.5%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굉장히 높고 중국도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중국에서 값싼 물건이 미국에 오게 되니까 여기에다 25%의 고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값싼 물건이 가격이 25%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값싼 전기차에 대해서 고관세 100%에서 200%를 부과하겠다.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예상은 한 60%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국에서 더 이상 미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고 또 감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를 과거에 38%에서 21%로 많이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현재 26%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수준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가 12%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와 같이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많은 전 세계의 기업들이 자국으로 몰려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이 미국 중심을 만들려고 그러면 미국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낮춰야 되겠고, 또 고관세를 때려서 많은 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항상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정책, 고관세 정책이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것이 민주당과 아주 대치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선거의 공작이다. 그러면 해리스는 당연히 바이든의 정책을 개선할 거고 트럼프는 이와 같이 고관세 정책 또 감세 정책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둘 다 잘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트럼프 하면 비트코인 얘기 안 할 수 없죠. 지난주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으로 뜨거웠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 국가가 100% 비트코인을 구입을 해서 영구적인 국가 자산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목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글로벌 움직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 내다보시나요? 저는 뭐 아주 밝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현재 가상화폐 개수가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400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딱 6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것이 바로 트럼프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호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해리스나 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상장하는 것을 막고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적극적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미국이 100% 보유를 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올리겠다. 가상화폐의 종주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만 차익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샀었는데요. 미국은 이와 다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상장시켰다. 요점은 트럼프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면서 현재 7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7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해리스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이 지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고 바로 유권자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만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가상화폐라든지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 10,000개가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가상화폐는 더 밝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비트코인 우호적인 이 트럼프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까지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해 나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김대종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